안녕하세요. 총선 직후에 국가 채무 발표가 있었고, 국가 채무가 50.4%를 초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셔서 그 현상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십사,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말 그대로 50.4%를 초과했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조금 너무 디테일한 꿀팁이라고 할까요? 경제 언어를 말씀드리면 이 국가 채무의 비율이죠. 국가 채무 비중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국가 채무 비중이 아니라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뭐 대비? GDP 대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비율과 비중을 좀 구분해 본다면 비중은 그 포함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비중, 그러니까 남녀 중에 여자의 비중. 그 여자는 남녀에 포함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비중,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포함되겠죠. 그 포함 관계는 비중입니다. 근데 국가 채무는, 가계 부채는 GDP 안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차지하나, 얼마나 되나 그 사이즈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린다면 국가 채무 비율이다.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4%를 초과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국가 채무가 보시는 것처럼 천조 원은 22년에 달성을 했는데 그 1127조 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 수준의 국가 채무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초과한 첫 번째 해가 23년이었다. 23년 경제를 재정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잘 운용하지 못했다. 좀 실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국가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가 총선 직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총선 직후에 있기로 예정된 것인지 선거를 의식해서 발표한 것인지 저는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평가인 거죠. 근데 표현을 해본다면 어쨌든 국가 채무가 50% 비율을 초과한 첫 번째 결산인데 그걸 총선 전에 발표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현 정부로서는. 그래서 유추를 한다면 총선을 의식해서 총선 이후에 국가 결산을 발표한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자, 총세입 결산을 보면 자, 세입입니다.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정부의 정의를 세금 걷고 세금 쓰는 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표현하기로는 마치 제가 이제 그 테니스 동호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테니스 동호회에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요일 운동하는 테니스 클럽, 업스트림 테니스 클럽 얼마 전에 제가 즉시 분석해 드렸죠. 그 업스트림 스포츠에서 하는 그 업스트림 테니스 클럽에서는 제가 총무예요. 근데 총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역할이에요. 총무는 회비를 걷고 회비를 쓰는 역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회비를 잘못 거두면 됩니까? 편파적으로 거두면 됩니까? 오히려 사정이 열악한 사람한테 더 많이 걷고 사정이 넉넉한 사람한테 조금 거두면 됩니까? 잘 보이려고 예를 들어서 안 돼요. 그게 조세 정책인 겁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 그러니까 회비를 걷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회비를 걷었으면
그 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회비를 써야 되겠죠. 근데 회비를 만약에 저를 위해 쓰면 됩니까? 그건 남용이죠. 그죠? 그건 범죄죠. 마찬가지. 저를 위해 써서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이 총무가 잘하는 총무다라고 하려면 소위 회원들이 경영 잘하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총무가 돼야겠죠. 이해가시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빵을 사는데 굳이 비싼 데 가서 사고 싼 데서 안 사고 하면 되겠습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정부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걷은 세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걸 조세정책, 세금을 쓰는 걸 재정정책 이렇게 합니다. 뭐 큰 의미에서는 이게 전체가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일종의 감시하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국회고요. 그 국회의원들은 누가 선출해요? 국민이 선출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정부가 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세금을 잘 걷는지, 세금을 잘 쓰는지를 감시하는 거죠. 역시 여러분들도 감시를 할 수 있고 잘못 운영하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저처럼 이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 또 평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잘못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겠죠. 그게 또 제 역할인 것이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에요. 세금을 걷는 부분이에요. 근데 총 세입이 23년 총 세입이 아마도 534조 원 정도가 세입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결산을 보니까 534조 원이 아니라 500조도 못 미치는 세입이 거둬졌습니다. 물론 감세 정책도 일부 영향을 했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하듯이 기획재정부는 얼만큼 예산이 세입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크게 정말 이것은 크게 오차가 있었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값이 37조 원이에요. 자그마치 거의 국방 예산이죠. 이만큼의 차익이 있었다. 이런 것은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 잘못 추산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22년 총 세입이 573조였는데 23년 세입은 497조였다. 세입이 굉장히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하기 위한 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세 정책에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세수가 덜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아마 540조를 쓸 거예요 라고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세출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게 쓴 거죠. 490조 원을 쓴 거죠. 왜냐하면 실제 세수가 덜 거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세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출도 덜 거쳤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집행률이거든요. 집행률이 이만큼 예산이 뭐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뭐 이만큼 세금을 쓸 거야라고 예산을 쓸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만큼 다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집행률입니다. 100% 집행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총망라해 보면 이렇습니다. 23년 이 위에만 볼게요. 총 세입이 497조 원이고 세출은 490조 원인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종전의 계획득보다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결산을 했으면 제가 여러분께 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결산의 결과로 그러면 국가 채무는 얼마나 늘었고 그게 재정 건전성을 얼마나 위협시켰을까 이것을 좀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채무가 여기 나오죠. 결산 국가 채무가 1126조 원입니다. 6조 7천억 원. 그리고 이 국가 채무는 일부가 중앙정부의 채무고요. 그리고 일부는 지방정부의 채무예요. 그래서 이 채무를 합하면 국가의 채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 채무를 합한 게 국가 채무고요. 이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의 GDP가 있죠. GDP 대비 50.4%를 차지하는 비율이 국가 채무의 비율이 50.4%로 22년에 49.4%에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 채무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발생주의라는 개념과 현금주의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하고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거래했다고 볼게요.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발생주의 기점에서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구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거래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금주의 방식은 지금 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발생했겠지만 결제 금액은 월말에 정산된단 말이에요. 실제 현금으로 월말에 갚을 때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이 현금주의 방식입니다. 구분을 한다면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겠죠.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얼만큼씩, 왜냐하면 비용도 발생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래할 때 비용이 발생하니까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를 뭐 정확하게 측정하고 미래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하는데 유리합니다. 발생주의는. 근데 현금주의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해도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관리할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국가 채무와 그 국가 부채를 구분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왜 가계부채라는 표현을 쓰고 기업부채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채무라고 표현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 질문에도 답변 드린다면 우리 정부는 발생주의에 따른 이 국가 부채와 그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 채무를 둘 다 산정합니다. 둘 다 산정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예, 국가 채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 개념의 기초에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를 좀 구분해서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대학교 때 경제학 원론 공부하듯이 재정학 공부하듯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 채무는요, 바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 등으로 인해 국가의 회계 혹은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다. 금전적인 채무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금주의다. 국가 채무는 현금주의다. 일반적으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빚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현금주의 방식으로 하는 게 국가 채무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기업부채라고 하지만 통상 국가 채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 부채라고 안 하고. 근데 국가 부채라는 개념도 있겠죠.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비확정 부채도 포함한다면 국가 부채가 되겠죠.
이걸 포함하냐 하는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자, 국가 부채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국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쓴단 말이에요. 이 재무제표는 소위 발생주의 원칙이에요. 국가 부채가. 근데 이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뭐 여러 부채가 있네. 예를 들어 충당 부채라고 해서 그런 비확정 부채가 포함이 되는데, 이 비확정 부채의 대부분이 뭐냐면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연금 충당 부채. 근데 연금 충당 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그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실제 지출은 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그런 빚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에는 이 비확정 부채가 있고, 비확정 부채는 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빚을 표현할 때는 국가 채무를 쓴다.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좀 진단해 드리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23년까지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그래프를 23년 말에 보여드렸었어요. 23년 말 아니면 24년 1월에 보여드렸었어요. 나라 살림 괜찮은가? 뭐 이런 주제로 경익남 시리즈에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4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할 때, 국회 통과한 예산안을 확정 발표할 때 기재부에서 향후의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은 23년은 50.4%가 될 것이고 향후 5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상하기로서도 앞으로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국가 정부 빚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앞으로 더 위협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죠.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4%가 여러분들은 좀 놀라우셨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선거 후에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그게 반드시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50.4%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도 기재부가 그때도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 영상을 그 당시에 보셨던 분들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의 해석은 제가 배제하려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 채무가 50.4%를 초과할 것이다라는 그 발표는 이미 했었고요. 작년 말 올해 초에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 이게 문제인가? 저는 뭐 계속 강조하지만 경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진보 정부도 맞고 보수 정부도 맞다라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보 정부가 정권을 가져가게 될 때가 있죠. 국민 투표에 의해서. 반대로 보수 정부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보수 정부가 다수결에 의해서 선정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보수 정부인 거죠.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보수 정부가 됐을 때 왜 진보적인 이런 정책을 안 하느냐라는 비판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진보 정부가 정책을 이제 소위 담당할 때 책임을 질 때 왜 보수적인 이런 경제 정책을 살피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진보 정부가 현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진보 정부로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서 내세운 바 있는데 그거대로 하지 않을 때는 지적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보수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보수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 공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보수 정부를 지금 현재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세웠던 경제 공약대로 가지 않는다면 저는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현 정부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살피겠다. 그리고 현 정부는 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전 정부가 너무 재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재정 건전성을 너무 떨어뜨렸다. 그래서 나는 우리 현 정부는 소위 재정 건전성을 살피고 재정 준칙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경제 공약이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이건 지적할 만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종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24년 예산 계획을 할 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감률을 2.8%로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산 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예산 집행 계획을.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안 좋으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거대한 변수가 등장하고 금융위기가 오고 팬데믹 경제 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에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다면 긴급하게 대응할 만한 여력도 약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이 걱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대략 한 4달 전인 거네요. 그죠? 4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 채무 이대로 괜찮은 건가? 저는 안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안 좋아요. 보시면 OECD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증감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감폭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20년부터 26년까지를 전망한 것을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소위 재정 건전성을 살피는 나라들이고 비기축통화국들이 대부분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재정 건전성을 살펴나가는 모습이고 대부분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이 4개인데 이 4개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재정 건전성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역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 국민이 풍족하게 이것저것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재정을 가지고 계속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은 역시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위기 시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약할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라이브니까 마지막으로 책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경제를 좀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실 때
경제의 언어 감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입문할 때는 항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범 경제 특강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입문서를 좀 보신 분들은 또 응용서죠. 경제 전망서 24년 경제 전망서를 보시면서 그 향후 경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하시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저랑은 2050년까지 제 경제 전망서를 쓰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항상 한 상태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평생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녹화를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